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유일하게 강연료와 연주료를 동시에 받고 나온 연사 남궁래입니다. 제 드럼만 보시고 위에 동영상도 보셨죠? 네, 오늘 아침 뉴스에 아주 기분 좋게 소개가 되었더군요. 김소영 기자께서 얼핏 보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오는군요. 자, 첫 번째 작품은 The Real Fake라는 진짜 가짜라는 거였는데요. 이 작품의 원본입니다. 왼쪽이 진짜 제작 과정에 있었던 모습이고 오른쪽이 그래픽 아트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무슨 비디오 아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발레 교습을 하다가 그 캠코더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바람에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이 간 걸 모르고 편집실에서 붙였더니 아주 신기한 모습의 도형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떨어졌던 자리에 세워놓고 그 깨진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찍기 시작했죠. 자, 저의 주황색 트레이닝이 어디로 가 있는지, 들고 있는 천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인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백남준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죠. 예술은 사기다. 이 말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란 말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예술만 되면 되는지, 저는 이에 대해서 응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요. 늘 대학교의 교수였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구박하실 때마다 아버지, 예술은 사기라고 백남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기가 예술은 아니지 않니?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이 어떻게 예술을 만나야 하는지 제가 느껴온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화죠. 기술이 예술을 만났을 때 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할까 합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기술과 예술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도 우리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사 한번 보실까요? 예술이시군요. 기술 들어오시게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이전부터 기술과 예술은 한 몸이었어요. 이것이 왜 떨어져서 비극이 됐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역사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 테크 플러스 포럼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역사.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저의 주장은 100% 사견이므로 여기에 대한 저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D와 BC로 나누죠. AD, 아노 디지털. 디지털 탄생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그럼 BC는 뭘까요? 디지털이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BC는 Before Converting. 디지털이 있기 전에는 컨버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1:1 편집 아니면 같은 매개체에서 같은 매개체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이 왜 문제가 됐느냐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도록 하죠.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의 만남은 이미 우리 삶 속에 크게 있었지요. 사실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컴팩트 디스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날로그인 소리가 숫자로 변해서 양자화돼서 신호가 돼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듣게 됩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됐다가 다시 아날로그가 되죠. 여기까지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샘플링부터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극일까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비극은 과연 어떤 것일까? 보시죠. 바로 규격의 탄생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신 분들은 블루레이의 오디오 규격이 다르고 옛날 CD의 규격이 다른 이유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짜를 좀 더 진짜에 가깝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포맷이 탄생하죠. 규격이 탄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용보다는 그것을 담을 그릇과 그 그릇의 용도와 성능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디지털의 탄생 이후 제 생각에는 규격이 내용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재밌는 코믹한 이야기로 바꿔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영화 발표회라든지 새로운 예술을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시면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저의 프로젝트는 Full CCD의 디지캠으로 촬영돼서 1920, 1080, 24p로 저희가 재현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블루레이 디스크로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2496 리마스터링을 거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트위터에 이런 거를 남기면 답글이 재밌습니다. 오호, 돋네요. 뭐가 돋죠?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정말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그 사물들을 보면서 와, 아빠 저게 컴퓨터로 만든 거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술이었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만듭니다. 이번에 특별히 3D로 촬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So what이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So what? 그래서 내용이 뭔데? 재밌어야죠. 3D로 찍으면 뭐합니까? 블루레이로 만들면 뭐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시 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기술의 규격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를 잃고 말았죠. 자, 기술과 예술을 어떻게 구분할까? 정말 배움이 짧은 저로서는 간단한 단어들만 가지고 정의를 좀 해봤어요.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프로젝트에도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봤습니다. 기술, 더욱 빨라진 CPU 속도, 생생한 화면, 보다 편리한 조작 기능, 이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감탄을 줍니다. 감동이 아니고 감탄이죠. 예술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게 해주고 그야말로 감동을 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는 마치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감동을 선물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술은 자기의 자리를 서서히 잃게 되죠. 기술과 예술의 소통, 기술이 디지털이라고 치고 예술이 아날로그였을 때 여기에 대한 해법이 정말 없는지에 대해서 몇 년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디질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저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났을 때 가장 완벽한 형태의 뭔가 이 틀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역시 배움이 짧은 관계로 말장난을 시작해서 만든 결론이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하자는 거죠. 내 위치가 어디여야 하고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 소통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틀은 대화다. 자,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먼저 소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통이 이제 갑자기 급 검색어 1위에 항상 오를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트위터가 낳은 시대, 모바일 컴퓨팅이 낳은 시대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 키워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me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me의 시대가 뭘까요? 자, 포털의 시대와 트위터의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털의 시대, 내가 골뱅이 포털에 있었습니다. 트위터의 시대, 모든 게 나에게로입니다. 여러분 아이디 쓸 때 골뱅이 자기 이름 쓰시죠? 골뱅이 자기 닉네임 쓰시죠?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내가 어디엔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라는 뜻이죠. 포털의 시대는 계정이 중요했고 트위터의 시대는 타임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밤에 주무시기 전에 타임라인에 특친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주무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타임라인 왜 중요할까요? 과연 이것이 현대에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재밌게도 동영상과 음악 프로그램에 편집하는 창을 대부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트위터가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편집의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서 공유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기술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사람다운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편집이 어떤 편집이 있죠? 일단 팔로잉이 있죠. 트위터에 한해서입니다. 두 번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2종 세트죠. 언팔과 블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블럭은 형벌과도 같죠? 다음에 RT와 멘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공개된 리스트와 나만의 리스트로 공개가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웹 2.0 모바일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입니다. 나. 옛날엔 I였지만 이제는 그 나가 at me, 나에게로 나한테 전달해줘. 저한테 보내주세요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됐죠.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I는 주체로서의 I라면 이제는 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의 형태에서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재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 편하게 제가 전문인 재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소통의 가장 완벽한 틀, 재즈입니다. 재즈의 구조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헤드라는 게 있고요. 솔로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요. 끝입니다. 여러분 재즈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원리는 헤드와 솔로와 헤드 세 개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재즈입니다. 자, 악보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Now's the Time이라는 찰리 파커의 음악인데 잘 보시면 12마디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게 원작이고 전부이고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되는 시간이 앨범으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미니멈 4분에서 맥시멈 16분까지가 레코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마디짜리의 음악으로 어떻게 저렇게 짧게도 하고 길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헤드와 솔로와 헤드의 구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시작할 때 헤드로 시작해서 끝없이 돌고 돌다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헤드를 하고 끝나는 게 재즈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떤 역학 구조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즈의 헤드는 원작자의 원안입니다.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작자의 크레딧을 인정하고 내가 무슨 곡을 연주하겠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헤드만큼은 수정안이 불가합니다. 국회에서도 막을 수 없는 게 재즈의 헤드의 원안입니다. 자, 솔로로 가볼까요? 여기서 재밌는데요. 연주자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 12마디 흐름을 10번 하든 20번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마구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거기에는 냉정한 관객들이 있습니다. 냉정한 관객들이 그 연주자를 보면서 내주는 반응과 박수의 크기 소리에 따라서 재즈 연주자들은 그걸 보고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신호를 받고 적당하게 알아서 연주를 더 넓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넓힐 수가 있고요. 즉흥이지 즉석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재즈 뮤지션들이 임프로바이제이션 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면 재즈 음악이 되는구나 라고 하실 텐데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코드에 가장 맞는 어울리는 곡들을 연구를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기분에 맞는 걸 풀어내는 것이지 절대로 즉석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자, 마지막에 헤드는 왜 꼭 하느냐?
12마디 블루스의 재즈가 아마 전 세계에 유명한 것만 해도 1000곡이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재즈바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걸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의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원작자의 헤드를 연주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입니까? 자율과 자유도 있지만 지켜야 될 딱 두 가지의 약속. 헤드를 그대로 연주한다. 그리고 끝에는 항상 원작자의 헤드를 연주한다. 본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원작자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연주자의 재해석을 적극 수용하는 이 재즈야말로 앙상블을 이뤄내는데 가장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은 자기가 만든 곡으로 히트한 연주자도 있지만 자기는 곡을 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곡을 연주해서 스타가 되는 연주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주장을 펴고 논리를 피고 나는 이런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다를 자랑해서 스타가 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연주의 틀을 연주했는데 그 연주가 훌륭해서 역사에 남은 재즈 뮤지션들이 많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앙상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민주적일 수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소통의 형태는 재즈가 좋은 것 같다까지 갔고요. 기술과 예술 이야기로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점심 식사하고 나시니까 약간 좀 이렇게 몽롱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막 혼미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제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박수가 꽤 어려운데요. 이 앙상블이 뭔가 여러분께 좀 체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코너니까 박자를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쉬울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헷갈리고 하니까 자, 리듬을 잘 들어보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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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한번 쳐보실까요? 1, 2, 3, 4. 자, 지금부터 이 박자를 치시고 제가 드럼을 치는데 중간에 여러분과 똑같이 박자를 치고 있다가 아프리카 폴리리듬으로 나갈 거예요. 이 폴리리듬 뭐냐면 전혀 여러분의 박자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따로 또 가는 그런 아주 이상한 박자의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에 70% 집중하시고 저의 드럼 소리에 30%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박수로 앙상블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출발하시겠습니까? 1, 2, 3, 4.
이게 좀 묘하죠?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꿈속에서 양탄자를 타고 여자친구랑 날아가고 있는데 귀에서 연희야 학교 가야지 하면서 깨면 안 되는데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죠? 아주 묘한 기분. 이게 바로 앙상블이에요. 이 폴리리듬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것이 저 사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선가 맞거든요, 저하고. 선생님, 쟤 분명히 틀렸 하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어요. 고자질도 통하지 않는 게 재즈의 앙상블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앙상블 항상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게 하고 함께 학생들하고 하는데요. 이 앙상블이 나중에 맨 뒤에 보시는 동영상에도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자, 이제 기술과 예술 얘기로 들어가야죠. 자, 오늘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술이요,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예술에게 뺏었던 그 자리를 제발 넘겨주고 돌아가세요 하는 게 저의 하소연입니다. 왜 제가 테크플러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특별히 한국의 UI, UX 그리고 IT 쪽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치는 악사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때 우리나라 모 기업체에서 디지털을 홍보하면서 디지트 올이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한 10년 전에. 저는 그때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와, 저건 정말 대단한 광고 문구다. 왜? 잘 띄어서 볼까요? 디짓 올.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파서 디지털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그 회사가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예술에게 그 감성의 세계를 내어주고 제자리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참 문제가 되겠죠? 자, 제자리 얘기 한번 하기 전에 인류를 바꾼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과가 있죠. 하나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잡스의 사과입니다. Law of Apple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어요. 이 애플 컴퓨터는 성명학적으로 봐도 지금의 성공을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세상에 알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상업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잡스의 애플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는 어플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앱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발음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직관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자, 본 데서부터 저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은 사용자의 직관 위주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최근에 빛을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은 직관 중시로 돌아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성능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UI, UX, 여러분 아마 여기 전공하신 분들 많을 테고 종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맨날 우리는 물건을 잘 만들어도 결국은 UI, UX가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설계부터 UI, UX를 그런 의견을 반영한 제품은 왜 아직도 잘 나오질 않을까요? 제가 차를 하도 좋아해서요, UI와 UX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들 하나씩 꼽아왔습니다. BMW의 iDrive 아시죠? 7 시리즈에 가장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너무 자동차에 기능이 많으니까 보시는 동그라미 노브로 달라놓고 돌리게 만들었죠. 뒤질세라 아우디도 2003년부터 MMI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랜드로버에서 뜬금없이 2005년도에 터레인 레스폰스 셀렉트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가장 늦게 벤츠가 뛰어들어서 커맨드 시스템을 2006년부터 만듭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점을 잘 보십시오. 복잡한 기계들을 가장 쉽게 만지고 질감을 느끼고 촉감을 느끼면서 내가 조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해답은 누가 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200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내놨던
사실은 아이팟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처음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기계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기술이 감동을 주려면 이제는 아날로그의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문화라는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까 CD가 어차피 아날로그였던 소리가 다시 디지털라이즈 돼서 다시 소리로 나오듯이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 무대를 향해서 가는 기술이라면 이제 기술은 과감하게 아날로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의 옷을 입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CPU 광고의 혈안이 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보다 빨라진 CPU, 여러분의 작업을 2배 이상 빨리 해줍니다에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트위터의 코멘트는 이거였습니다. 결국 이 컴퓨터를 사면 직장에서 2배로 일을 하게 생겼군요. 속도의 빠름이 일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라리 광고를 자, 이제 우리 회사의 CPU는 여러분께 적어도 하루에 3번 집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속도를 얘기하면서 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소유한 사람이 더 일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지가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기술이 감동을 주려면 아날로그의 옷을 입고 문화라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건 감탄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아이폰의 그 대단한 그 뜨거움을 볼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제조사에게 느끼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애트미로 봤을 때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구나 해서 나오는 그 감동이 사실은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운 좋게 아주 가까이에서 강연을 보고 나오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주장하시죠. 저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잃고 살았던 건 사실은 기계로부터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정, 그리고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우리 마음속의 정, 그리고 기계를 만질 때 나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착각이 드는 그런 완벽한 기획 속에 나오는 UI, 그리고 UX, 이것을 우리는 혹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띄워드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죠. 다이얼로그 2.0이라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만들었는데 기술과 예술의 소통 어떻게 하느냐? 재즈의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트위터를 근본으로 삼아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바일 컴퓨터에 달랑 메트로놈 하나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 음악의 멜로디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 하고 알 정도의 벨소리만 넣고 각자 연주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주한 걸 절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나눠줬죠. 심지어는 거기에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김주원 양도 똑딱이와 메트로놈만 듣고 춤을 춥니다. 또 한편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역시 똑딱이와 메트로놈만 듣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자, 이런 막무가내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예술이 과연 엉망으로 나올까요? 괜찮게 나올까요? 저의 마지막 무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크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소통은 아무나 아무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부분은 기적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승전결의 그래프가 들어있고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 김주원 씨가 발레를 할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연주 위주보다는 발레하기 편하게 한번 쳐볼까? 김주원 씨 입장에서도 김광민 선배님이 연주를 하면 화려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비주얼라이즈를 할 때 오히려 거기서는 조용히 한번 있어 볼까요? 라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틀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실제로 모 회사의 휴대폰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녹음도 휴대용 녹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하는 모든 분들은 똑딱이만 듣고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서 이분들과 잼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 제가 행사 감독을 하러 갔더니 가장 좋은 말이 있어서 적어왔는데요. 올해 주제가 Rethink, Redesign, Rebuild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기술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엘리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토대로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지금부터 만들어 올려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예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저의 모자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다이얼로그 2.0 퍼포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